네, 오늘은 상승하는 종목을 찾기가 힘들 정도로 일제히 하락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락장 속에서 어떤 섹터를 면밀하게 보면 좋을까요? 섹터 인사이트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부터 좀 급락이 나오고 있는 원전주입니다. 독소 조항에 무릎을 꿇었다라는 게 시장의 평가인데요. 2차 랠리의 기폭제는 역시나 해외 모멘텀에 있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최창규 미래에셋자산운용 ETF 리서치 본부장과 함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원전주 질문을 드리기 전에 오늘 시장이 워낙에 급락이 나오기 때문에 시장을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의 하락을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최근에 시장의 하락은 시장은 어느 정도 예상을 했다라고 저는 분석을 내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 증시나 홍콩 증시, 중국 증시는 강세를 기록했었고요. 미국도 매그니피센트 7을 중심으로 신고가 행진을 기록하는 가운데 한국만 3,200포인트에서 지지부진한 매매 공방을 벌였습니다. 매매 공방의 이유를 여러 가지 측면에서 뜯어본다면 첫 번째는 실적의 기대치가 너무나 높았기 때문에 실적 기대치를 조금이라도 충족 못할 경우에는 주가 하락이 좀 가파르게 일어났었고요. 두 번째는 상법 개정안, 세제 개편안 통과되는 과정에서 정책 모멘텀이 상당히 많이 희석됐다. 이런 두 부분이 맞물리면서 코스피 지수는 3,200포인트에서 좀 지루한 매매 공방을 벌였었습니다. 이 와중에 어떻게 본다면 파킹형 자금이라고 할 수 있는 파킹형 ETF 쪽으로 자금이 많이 몰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역시 시장 참여자들, 특히 한국 시장에 참여하는 참여자들은 좀 여기서 치고 올라가기보다는 한 템포 쉬고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였고요. 최근에 나타난 하락은 그런 거에 대한 반증이다. 이렇게 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시장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 시장 상황에 대해서 좀 살펴주셨고요. 어제부터 좀 급락이 나오는 섹터가 바로 원전이 되겠습니다. 올해 내내 조방원이라는 단어가 생길 정도로 조선과 방산, 원전의 시장 상승을 이끌었는데 어제 원전주 급락이 나온 이유는 다들 아시는 것처럼 웨스팅하우스와 굴욕 계약이다. 50년 동안 로열티를 줘야 돼서 50년 동안 족쇄가 잡혔다. 이런 평가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 당연히 악재긴 악재죠.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일단 원전이라는 섹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참고로 한국에는 원전이라는 섹터는 없습니다. 아직까지 원전은 일종의 테마에 해당되는 영역이고요. 원전을 좀 섹터 관점에서 분석을 해본다면 첫 번째는 중공업이고요. 두 번째는 기계다. 그리고 세 번째는 건설이다. 이렇게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분석에 앞서서 첫 번째 드는 궁금증은 과연 웨스팅하우스는 뭐 하는 회사인가?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궁금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웨스팅하우스는 비상장이고요. 그리고 브룩필드라는 사모펀드, 그리고 케메코라는 캐나다에 있는 우라늄 생산하는 핵연료 회사가 51대 49%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참고로 웨스팅하우스는 원자로 설계, 건설, 그리고 원자로의 3서대 원전이라고 할 수 있는 AP1000이라는 이런 대표 모델을 개발한 회사고요. 원전을 운영하고 유지하고 보수하고 그리고 원전을 해체하는 원전 쪽에서는 원천 기술에 해당되는 그런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참고로 한국에서는 이 웨스팅하우스와 협력 관계에 있는 회사와 갈등 관계에 있는 회사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요. 협력 관계에 있는 회사는 아무래도 원전을 시공하고 건설하는 현대건설이나 원자로를 만드는 두산에너빌리티가 거기에 해당되는 기업이고요. 갈등 관계에 있는 회사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원자로의 원천 설계라고 할 수 있는 한수원과 갈등 관계에 있는 그런 회사들입니다. 결국은 이런 갈등 관계에 대한 해소를 하기 위해서 저는 어떻게 본다면 불가피하게 독소 조항을 넣었지만 이런 갈등 구조 그리고 원천 기술에 대한 라이센스를 우리가 안 갖고 있기 때문에 어찌됐건 원전은 수출을 해야 되고 수출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그런 독소 조항을 넣어서 계약을 맺을 수밖에 없었다. 저는 그렇게 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불가피한 상황이었다라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독소 조항 속에 원전주의 급락은 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주가가 다시 회복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회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뼈를 내주고 살을 취한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고 있는데요. 이번 원전 체코 원전과 관련된 그런 계약이 그런 쪽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해외에서 원전을 수주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좀 미묘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국가 간의 외교, 그리고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고 해서 금융, 그리고 다양한 역량들이 종합된 그런 부분입니다. 참고로 한국 같은 경우에는 팀 코리아라고 해서 한국 정부부터 민간 기업까지 한 몸이 돼서 원전 수출을 위해서 뛰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독소 조항과 관련된 내용들은 원전을 수출하기 위한 좀 불가피한 상황이었다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주가 반등 가능성은 충분히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지금 당장은 어렵겠지만 그래도 원전주의 반등 가능성은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일각에서는 이제 앞으로 미국의 제재 가능성이 좀 낮아질 것이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해외 원전과 관련해서 굵직굵직한 대형 프로젝트가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현 시점에서 주목해야 될 해외 프로젝트가 어떤 게 있을까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 네. 주셨는데요. 미국이 제재할 가능성이 있다. 또는 미국이 우호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뭐라고 딱 잘라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결국은 원전의 수출이라는 것은 앞서 말씀하신 네. 미국의 웨스팅하우스의 미국의 어떻게 본다면 암묵적인 허용 그리고 암묵적인 방조 그리고 암묵적인 협조라는 그런 세 가지 비밀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원전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미국 정부의 협조, 웨스팅하우스의 협조 그리고 미국 정부가 우리를 동반자로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이 매우 네. 중요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재 가능성보다는 저는 협조 가능성, 우호적인 가능성으로 좀 보고 있고요. 가장 유명한 해외 프로젝트로는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2기가 있었죠. 이게 가장 대표적인 거고요. 그리고 폴란드 원전 사업이 있습니다. 참고로 폴란드 같은 유럽은 웨스팅하우스가 직접 나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희는 폴란드 쪽에서는 큰 기대를 하지 않고 있지만 사우디라든지 루마니아라든지 이집트라든지 중동 국가, 특히 베트남과 같은 동남아시아까지 우리가 수출할 수 있는 영역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니까 어떻게 본다면 지금 주가 조정 저도 마음이 많이 아프긴 하지만 네.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살짝 해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다양한 해외 프로젝트 수주 시장에서 K원전이 우위로 올라갈 만한 좀 포인트가 있다면 어떤 거를 꼽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방산을 봤을 때는 K방산, 가성비가 좋다 이렇게 딱 해외 시장에 러브콜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K원전은 어떤 강점을 갖고 있습니까? K원전은 결국은 미국 입장에서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자유 우방 국가라는 점입니다. 네. 참고로 원전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원전이 탈원전으로 갔을 때에는 필연적으로 사고가 있었습니다. 사고가 일어나면서 결국은 원전 쪽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예를 들어서 일본 같은 경우에도 원전에서 사고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탈원전 기조로 갔었고요. 그 과정에 원전을 시공할 수 있는 기술력을 보유한 국가가 중국 그리고 러시아 그리고 한국 정도만 남은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중국이나 러시아와 손잡을 수 없고 오히려 한국과 손잡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아이러니한 상황들이 연출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본다면 K원전의 가장 강력한 이득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은 미국은 동맹국 중심으로 기술적인 독립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전략적인 파트너십을 강화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본다면 한국 수력 원자력이라든지 한국의 팀 코리아 원자력은 체코, UAE, 이집트, 주요 국가들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추진을 할 수 있고 미국과도 우호적인 관계에서 동반 진출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점에서 K방산뿐만 아니라 K원전도 지금 상황에서는 좀 부정적이지만 좀 장기적으로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미국의 암묵적인 협조 속에 K원전도 좀 장기적인 관점으로 봐야 된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미국의 중국에 대한 견제 또 러시아에 대한 견제가 계속 있지 않습니까? 네. 국내 K원전 안에서는 어떤 기업에 또 주목하면 좋겠습니까? 결국은 K원전 안에서 주목하기 위해서는 K원전의 밸류체인을 좀 체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앞서서 웨스팅하우스를 왜 설명드렸냐면 웨스팅하우스는 그런 원자력과 관련된 원천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니까 우리가 웨스팅하우스 지분을 인수하면 간단히 해결되겠지만 웨스팅하우스는 이미 비상장이고 사모펀드가 들고 있기 때문에 웨스팅하우스의 지분을 살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천 기술 측면에서는 웨스팅하우스를 따라갈 수는 없지만 EPC라고 해서 엔지니어링 그리고 기자재를 유지하는 프로큐어 그리고 C, 컨스트럭션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한국의 기술이 독보적입니다. 특히 두산 에너빌리티를 필두로 한 EPC 쪽에서는 한국의 기술력이 상당히 강점을 갖고 있고 그리고 더더군다나 중요한 것은 주요 빅테크 기업들이 전력이 모자르기 때문에 AI발 전력 인프라를 확충할 가능성이 높고 전력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서는 SMR과 같은 소형 모듈형 원자력을 이용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쪽에서 두산 에너빌리티라든지 이런 쪽 기술력이 상당히 충만하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는 한국 시장에 상당히 우호적인 그런 상황들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빅테크 기업들의 SMR 투자가 계속해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내 시장 안에서 원전주도 봐야 된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두산 에너빌리티 말고 어떤 종목도 주목하고 계십니까? 결국은 한전 시리즈를 주목할 필요가 네. 있습니다. 한국전력을 필두로 해서 한전기술 같은 경우에는 원자로 발전, 설비, 설계 전문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한전기술의 설계 전문 기업으로서의 강점, 그리고 한전 KPS 같은 경우에는 원전 전문 정비, 운용, 보수 쪽에 강점을 갖고 있으니까 한전 시리즈, 두산 에너빌리티와 한전 시리즈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원전 기자재, 원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기자재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운용에도 상당히 많은 기자재가 들어가니까 일진파워와 보성파워텍과 같은 원전 기자재와 보조 설비를 공급하는 대표 중소형 협력업체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고요. 뭐니 해도 원자력 발전소는 짓는데 상당히 강력한 건설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참고로 한국 같은 경우에는 건설 노하우를 강력하게 구축하고 있으니까 GS건설, DLENC,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원전주에 이어서 건설주까지 좀 수혜주로 묶어서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최근에 우리 정부는 베트남과의 정상회담을 통해서 베트남 원전 사업 협력 강화에 나섰습니다. 이 부분은 좀 우리 시장 안에서 호재로 작용을 할까요? 네, 굉장한 호재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요.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우리의 아마 한 1990년대 2000년대 이때 한참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던 시절, 그리고 그때 경제가 성장하게 되면 뭐가 부족하죠? 전기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근데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땅덩어리가 넓다 보니까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재생 에너지 중심으로 에너지 확보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경제가 너무나 빠르게 성장하기 때문에 이 정도로는 전력이 모자르고요. 여기에 따라서 과거에 일본이 니엔투엔이라는 지역에서 원전 프로젝트를 2016년에 추진했었지만 경제적 문제로 중단된 바 있거든요. 아세안 국가 중에서 베트남이야말로 원전을 도입하기 가장 좋은 국가고요. 그리고 또 한국 같은 경우에는 공적 개발 원조나 인프라 수출 전략까지 연계해서 다이나믹하게 플랫폼적으로 원전을 수출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단순한 원전 사업 베트남 진출 요 정도로 끝나지 않고요. 결국은 베트남의 스마트 그리드, 송배전망, 전력 인프라 전체를 한국 시장이 같이 함께 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긍정적인 모멘텀이 될 거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원전주를 바라보는 시각이 무조건적으로 긍정적이었다면 앞서서 저희가 짚어드린 것처럼 웨스팅하우스의 로열티 조항, 그리고 최근에는 정부가 발표했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원전이 빠진 점도 좀 악재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은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원전은 정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네, 원전은 정부마다 정책이 달라질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환경 또는 탄소 중립 이런 걸 강력하게 외친다면 오히려 원전이 과거처럼 탈원전으로 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들이 연출될 수 있기 때문에 원전은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의 정책이고요. 그리고 원전을 수입하려고 하는 국가의 입장에서도 그 수출하려고 하는 국가의 정책이 원전에 우호적인지 또는 우호적이지 않은지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정책의 연속성 이런 부분들의 방점을 둘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결국은 글로벌 경쟁국과의 비교. 왜냐하면 원전을 하는 국가들은 주로 선진국이기 때문에 미국이나 프랑스, 중국, 러시아 이런 국가들과의 경쟁도 우리가 치밀하게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말씀드릴 내용은 원전은 단순하게 원전만 수출하고 끝내는 그런 산업이 아니라 거대 금융 프로젝트, 인프라, 송배전망 이런 패키지가 중요한 산업이다 보니까 이런 원전을 수출하는 컨트롤 타워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관점에서 어떻게 본다면 종합예술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이 또 뒷받침되어야 되는 산업인 것 같습니다. 원전주와 관련해서 그동안 레포트 안에 원전주가 없어서 시장에서 소외됐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대장격이 10% 넘게 급락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시점에서 원전주에 대한 투자 전략 그 안에서 본부장님의 탑픽 종목이 있다면 좀 제시를 해주실까요? 원전 같은 경우는 지금 상황에서는 ETF로 투자하시는 것이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정책 모멘텀 그리고 방금 우리가 웨스팅하우스의 독소 조항과 같은 내용들을 봤을 때 이런 부분들은 저희와 같은 일반 투자자들이 알 수 없는 영역들이거든요. 그리고 정부의 의지 그리고 원전과 관련된 금융, 인프라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종목마다는 편차, 변동성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수록 앞서 말씀드렸던 EPC, 원전과 관련된 설계,
뭐 기자재 조달, 건설 이런 것들이 아우러져 있는 ETF를 통해서 리스크 관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땐 원전 산업의 미래는 아직까지 훼손되지 않았다라는 관점에서 지금은 변동성을 관리하기 위해서 원전 ETF로 투자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픽을 꼽는다면은 지금 상황에서는 뭐 당연히 원전과 관련된 종목의 개수나 네. 종류가 다양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전 같은 경우에는 두산에너빌리티를 탑으로 해서, 그리고 두산에너빌리티의 가장 강점은 뭐냐면 SML과 관련된 기술을 갖고 있는 뉴스케일 파워라든지 홀텍과 같은 회사와 제휴, 지분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결국은 한국 리스크가 발생하더라도 글로벌리 봤을 때에는 충분히 생존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니까 두산에너빌리티, 물론 주주님들 보고 계시면 굉장히 최근에는 마음이 아프시겠지만 네. 좀 비전을 믿으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한전 KPS 같은 경우에도 뭐 원전 정비, 운영, 유지 관리 쪽에서 강점을 갖고 있으니까 한전 KPS도 같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러다 보니까 투픽이 됐네요. 예. 네, 여러 가지 노이즈 속에 원전주 변동이 큽니다.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는 원전 ETF를 유망하게 보자라는 말씀해 주셨고요. 개별주로는 역시나 두산에너빌리티 그리고 한전 KPS 제시해 주셨습니다. 원전주에 대한 분석 들어봤습니다. 최창규 미래에셋 자산운용 ETF 리서치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